아스모데아. 귀머거리의 집 2층 살롱의 벽에서 운명과 마주 걸려있던 작품으로 한때는 환상적 광경이라 불렸으나 현재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마녀의 집회에서라는 제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1828년의 목록에는 아스모데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이는 본래 성서 외경 토비아서에 등장하는 악귀 아스모데오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아스모데오는 하늘을 날며 지붕 위에서 가정을 몰래 들여다보는 음욕의 악귀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 명칭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여성화된 형태라면 그림 속 왼편의 여인을 아스모데아로 볼 수도 있다. 이는 미술사학자 산체스 칸톤의 해석이다. 고야의 어두운 상상력이 투영된 이 작품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인간 내면의 불안과 욕망, 그리고 초현실적 환영을 동시에 담아낸다. 따라서 이 그림은 고야 후기의 환상적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합리적 이성과 종교적 금기가 교차하던 19세기 초 스페인의 시대적 불안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위대한 수사냥 부분. 이 작품은 귀머거리의 집 1층 식당 벽에 걸려 있었으며 맞은편의 산 이시드로의 순례와 짝을 이루고 있다. 1828년 목록에서는 위대한 수사냥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마녀의 집회라 불린다. 화면 속 검은 옷차림의 수사냥은 흉측하고 기괴한 마녀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으며 그 장면은 공포와 우스꽝스러움이 동시에 배어있다. 흥미로운 점은 고야가 20여 년 전 그림 같은 제목의 초기작이 의도적 장식성과 연극적 효과에 치중했다면 이 후기작은 환상 그 자체가 현실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이는 고야가 단순한 상상이나 꾸밈을 넘어 인간 사회의 어두운 본능과 집단적 광기를 진실의 차원에서 마주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합리적 이성과 미신, 현실과 악몽이 뒤섞인 스페인 사회의 불안을 압축적으로 담아낸 걸작으로 평가된다. 사투르누스.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로 알려진 사투르누스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죽이고 권좌를 차지한 거인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식에게 권력을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두려워해 5명의 자식을 차례로 삼켰고 오직 제우스만이 어머니의 보호로 살아남아 훗날 그를 무너뜨렸다. 고야는 이 신화를 단순한 전설로 다루지 않고 원초적 공포와 야수성을 극단적으로 시각화했다. 귀머거리의 집 1층 식당 벽에 유디트와 나란히 그려진 이 작품은 신화 속 광기를 차용하면서도 인간 내면의 잔혹성과 어둠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낸다. 사투르누스의 뒤틀린 육신과 광기 어린 시선은 단순한 신화를 넘어 문명의 이면에 잠재된 파괴적 본능을 형상화한 고야 예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유디트. 구약성서 외경 유디트서의 여주인공인 유디트는 베투리아 성에 살던 과부였다. 아시리아군이 성을 위협하자 그녀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막사로 잠입한다. 스스로를 내맞는 연기로 그의 신뢰를 얻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목을 베어냈다. 이 이야기는 에로티시즘과 잔혹성이 교차하는 극적인 소재로 카라바조나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같은 거장들이 즐겨 다룬 주제였다. 대부분의 작품이 유디트가 적장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장면을 강조한 데 비해 고야의 그림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 끝부분만 희미하게 드러낸다. 대신 화면 왼편에는 기도하는 하녀의 모습이 자리하며 폭력적 순간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기보다 종교적 엄숙함과 심리적 긴장을 부각한다. 이 절제된 표현은 고야가 단순한 영웅적 서사보다 인간 내면의 두려움과 신앙적 결단을 더 깊이 탐구했음을 보여준다. 산 이시드로의 순례 부분.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순례자들의 얼굴은 즐거움이 아닌 공포와 불행으로 일그러져 있고 어떤 이들은 신들린 듯 광기에 잠겨 있다. 30여 년 전 고야가 그린 산 이시드로의 목장이 밝고 활기찬 세계를 노래했다면 이 작품은 그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있다. 그 사이의 세월은 전쟁과 압제, 그리고 개인적 고통으로 얼룩진 길고도 격렬한 여정이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단순한 환상의 산물이 아니라 절망과 광기에 사로잡힌 고야의 내면이자 억눌린 에스파니아 민중의 집단적 초상이다. 일그러진 얼굴들은 현실의 고통을 초월해 표현주의적 울림을 가지며
고야 예술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대와 인간 존재의 본질적 어둠을 포착했음을 보여준다. 두 사람의 마법사. 이 작품은 개와 나란히 귀머거리의 집 2층 살롱 벽을 장식했던 그림으로 흔히 수프를 마시는 두 노인이라 불리지만 1828년의 목록에는 두 사람의 마법사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화면 속 오른쪽 인물은 책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속에는 인간의 지혜나 삶의 아이러니를 담은 우화적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고야가 남긴 이 검은 그림 14점 가운데 하나인 이 작품은 벽면에 직접 유화로 그려졌고 음울하고 환영 같은 분위기로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암시한다. 1873년 이 집을 구입한 프랑스 은행가가 그림들을 보존하기 위해 벽에서 분리해 캔버스로 옮겼으며 덕분에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일상의 평범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어둡고 기묘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이 작품은 고야 후기 예술의 철학적 깊이를 잘 보여준다. 보르도의 우유 파는 아가씨. 고야가 프랑스 보르도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81세, 생애 마지막 해를 1년 앞두고 그린 작품이다. 매일 아침 당나귀를 타고 우유를 팔러 오던 한 소녀를 모델로 삼아 고개를 살짝 기울인 4분의 3 측면 초상으로 묘사했다. 전통 초상화의 엄격하고 단정한 자세와 달리 이 그림은 은은한 서정성과 따스한 인간적 기운을 풍긴다. 만년의 고야가 구사한중후하면서도 질감이 살아있는 화법은 화면을 깊이 있게 만들며 한때 그가 그린 이 검은 그림의 악몽 같은 어둠을 잠시 걷어낸 듯 밝고 온화하다. 동시에 이 작품은 단순한 인물화에 머물지 않고 50여 년 뒤 인상주의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한 빛과 공기의 여운을 담아내며 고야 예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서곡처럼 다가온다.